산촌 마을의 시간은 계절의 호흡을 따라 흘러갔다. 봄에는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핏빛으로 타올랐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이 계단식 논밭을 집어삼킬 듯 무성해졌다. 가을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며 온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겨울이면 모든 것이 순백의 눈 아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세상의 번잡함과는 담을 쌓은 이 외딴 마을에서 행복은 공기처럼 흔하고 당연한 것이었다. 흙냄새, 풀냄새, 밥 짓는 영희 냄새.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냄새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믿었다. 7살 소녀 소미는 이 산촌 마을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소녀에게 숲은 거대한 놀이터였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가장 재미있는 장난감이었다. 소미는 제비꽃과 민들레어의 이름을 알았고, 뻐꾸기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구분할 줄 알았다. 농사일로 늘 분주한 부모님은 소미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순 없었지만 소녀는 부족함을 몰랐다. 자연이 주는 충만함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소녀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미의 세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 부리가 있었다. 부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늠름한 황갈색 털과 떡 벌어진 어깨, 꼿꼿하게 세운 꼬리는 영락없는 진돗개의 기품을 지녔지만 그 깊고 까만 눈동자는 세월을 초월한 듯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부리는 마을의 일부였다. 아침마다 소미를 따라 학교 가는 길 어귀까지 배웅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마을 입구에서 소녀를 기다렸다. 마을 어른들은 부리를 보며 단순한 짐승이 아닌 마을을 지키는 듬직한 동반자처럼 여기며 고개를 끄덕여주곤 했다. 부리는 소미의 그림자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수호기사였다. 부리의 비범함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사건이 있은 후로는 더욱 그랬다. 늦여름의 해가 서산으로 기울던 어느 날이었다. 옆집 초에 영감댁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가 지기 전에 찾아야 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밤을 맞은 어린 양은 늑대의 좋은 먹잇감이 되거나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십상이었다. 최 영감과 마을 청년 몇몇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어둠만 짙어지고 있었다. 소미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소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할아버지 부리가 찾을 수 있어요. 부리는 뭐든지 잘 찾아요.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철없는 소리라 여겼다. 하지만 소미의 눈은 진지했다. 소녀는 부리를 데리고 양이 있던 우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부리의 코를 바닥에 대주며 말했다. 부리야, 아기 양 냄새야. 아기 양이 길을 잃었어. 찾아줘. 부리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참 동안 우리 바닥의 냄새를 맡았다. 양의 희미한 채취와 배설물의 냄새, 그리고 공포에 질렸을 때 발산했을 미세한 화학적 냄새까지. 모든 정보를 조합한 부리는 짧게 멍 하고 짖더니 어둠 속으로 망설임 없이 달려나갔다. 소미의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그 뒤를 따랐다. 부리의 추적은 인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눈이 아닌 코로 길을 보았다. 풀이 패스친 양의 털 냄새, 흙 위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 냄새, 겁에 질려 싸질렀을 오줌 냄새, 그 미세한 흔적들을 이정표 삼아 부리는 어둠에 잠긴 숲을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부리는 어느 험한 바위 지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한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의 짖음은 경계심에 찬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여기에 있다. 이리로 와달라고 알리는 듯한 짧고 규칙적인 신호였다. 횃불빛이 다가오자 경악할 만한 광경이 드러났다. 어린 양이 좁은 바위 틈 사이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옆은 수십 미터 아래의 낭떠러지였다. 사람들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은 양이 겁에 질려 조금만 더 버둥거렸더라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저 영리하다고만 생각했던 개가 한 생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최 영감은 부리의 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사건 이후 부리는 소미의 개가 아닌 마을 모두의 수호견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날 밤 소미는 부리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네가 최고야, 부리야. 부리는 대답 대신 소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행복의 냄새가 그들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완벽하게 평화로운 오후였다.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따사로운 햇살이 온 들판에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소미는 엄마의 부탁으로 저녁에 쓸 나무를 캐러 나왔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이었다. 부리는 어김없이 소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소미가 작은 손으로 쑥을 캐는 동안 부리는 주위를 경계하며 서성였다. 그때였다. 부리의 뾰족한 귀가 쫑긋 섰다. 숲 저편에서 희미한 부스럭거림이 들려왔다. 잠시 후 숲을 사이로 아름다운 동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고동색 털로 뒤덮인, 머리에는 작은 뿔까지 도단한 노루였다. 깊은 산속에나 사는 노루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순간 부리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태고의 본능이 깨어났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충동이었다. 사냥의 본능, 추격의 욕구. 그것은 소미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력했다. 짧은 망설임 끝에 부리는 자신도 모르게 노루를 향해 몸을 날렸다. 부리야, 안 돼. 소미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부리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쾌감과 미지의 사냥감에 대한 흥분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소녀는 홀로 남겨졌다. 부리가 저렇게 멀리, 그리고 저렇게 빠르게 자신을 떠난 것은 처음이었다. 잠시 섭섭한 마음에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리가 사라진 숲 쪽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찰나였다. 소리 없는 죽음처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언덕 아래 길가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소녀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풍경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소미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질긴 가죽 장갑을 낀 거대한 손이 소녀의 입을 막았고 동시에 다른 팔이 강철 클램프처럼 허리를 감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읍하는 짧은 비명은 터져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졌다. 나물 바구니가 땅으로 떨어지며 파릇한 쑥이 흩어졌다. 모든 저항은 무의미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소미를 들쳐 업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소녀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 속으로 던져졌다. 쾅 하는 무심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완벽한 어둠이 닥쳐왔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신속하고 너무나 전문적이며 그래서 더 잔인한 납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격의 흥분에서 깨어난 부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꼬리는 여전히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미가 칭찬해 주기를, 혹은 토라진 척 꾸짖어 주기를 기대하며.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언덕 위에는 서늘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소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땅에 떨어진 나물 바구니와 뒹구는 쑥, 그리고 벗겨진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리고 공기 중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낯선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다. 값싼 담배 냄새, 낯선 남자들의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 그 모든 냄새 아래 소녀의 극심한 공포가 남긴 날카로운 페로몬 향이 독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불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목 깊은 곳에서부터 대지를 울리는 듯한 처절하고 분노에 찬 포효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후회와 자책의 울음이자 자신의 세상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무서운 선전포고였다. 마을을 감싸던 따스하고 평화로운 행복의 향기는 그렇게 한순간에 지워져 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절망과 분노의 냄새를 따라 한 마리의 충성스러운 개가 복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불의의 포효는 메마른 계곡을 타고 넘어가 산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심장이 뜯겨나간 영혼의 절규였고 세상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분노의 선언이었다. 지저귀던 새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고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 소리마저 그 위세에 눌려 자취를 감췄다. 평화롭던 산촌 마을의 모든 소음 위로 오직 그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왕처럼 군림했다. 부리는 울음을 그치고 코를 땅에 박았다. 후각은 그의 가장 정교한 나침반이자 지도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세상을 앗아간 냄새의 조합을 뇌에 새겨 넣었다. 2명의 낯선 사내가 풍기는 아기에 찬 땀 냄새, 그들이 태우는 역한 담배 냄새, 그리고 낡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배기가스가 남긴 화학적인 잔향, 그 모든 냄새의 파편들을 하나의 길로 엮어냈다. 추격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부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언덕을 미친 듯이 질주해 내려와 승합차가 사라진 비포장도로 위로 올라섰다. 흙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이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극도로 단순해졌다. 오직 냄새의 흔적과 그 끝에 있을 솜이,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발바닥이 날카로운 자갈에 긁히는 고통도, 터질 듯한 심장의 고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불타는 분노와 강철 같은 사명감만이 그의 네 다리를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할 뿐이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마지막 빛을 거두고 있을 때였다. 소미의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문 밖으로 나왔다. 소미야, 저녁 먹어야지. 언제나처럼 밝은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여전히 마을은 고요했다.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무를 캐러 간다던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딸 아이가 갔을 언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놀이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겠거니 했다. 그러나 언덕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전 멀리서 들렸던 개 짖는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는 비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언덕 중턱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파릇한 쑥,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나물 바구니, 그리고 한쪽만 남은 딸의 작은 신발을. 어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잠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던 그녀의 입에서 이내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미야, 그 비명은 산촌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다. 이웃들이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밭에서 돌아오던 소미의 아버지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연장을 내팽개치고 언덕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절망의 흔적들을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 마을이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에 휩싸였다. 평생 나쁜 일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순박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애가 길을 잃었나 봐 아니야. 짐승한테 물려간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은 각자 횃불과 손전등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색은 방향도 단서도 없는 그저 공포가 만들어낸 무질서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어둠은 빠르게 산을 집어삼켰고 그들의 외침은 거대한 자연의 침묵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마을 이장의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은 것은 인근 파출소의 김순경이었다. 이제 막 30줄에 들어선 김순경은 도시의 강력계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 이곳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범죄 없는 시골에 단조로운 생활에 실증을 느끼던 참이었다. 그는 순찰차를 몰아 20분이 넘게 걸리는 산촌 마을로 향했다. 아이가 길을 잃었겠지. 이 동네는 해만 지면 자기 집 마당에서도 길을 잃는 노인들이 허다한데.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그의 예상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울부짖는 아이 엄마, 넋이 나간 아버지,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마을 사람들. 김순경은 이마를 찌푸렸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특유의 무미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제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아이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시간과 장소, 인상착의를 물었다.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바구니와 신발을 비닐에 담았다. 그의 행동은 교과서처럼 정확했지만 그 어디에도 아이를 잃은 부모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실종 아동 사건 파일일 뿐이었다. 일단 주변 수색을 중단해 주십시오. 증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군부대와 협조해서 대규모 수색팀을 투입할 겁니다. 밤에는 위험하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그의 말에 소미의 아버지가 절박하게 매달렸다. 경찰 양반, 제발 우리 소미 좀 찾아주시오. 그리고 우리 집 개, 부리도 함께 없어졌어. 그놈이 아주 영특해서 소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김순경은 그 말을 한 귀로 흘려들었다. 걔 이 절박한 상황에 걔 타령이라니. 그는 속으로 시골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믿음을 비웃었다. 아버님, 지금은 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그는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에게 부리의 실종은 그저 재산 손실 항목에 추가될 사소한 정보일 뿐.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1%도 고려하지 않았다. 김순경이 대표하는 시스템의 이성적이고 절차적인 접근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와 본능의 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질서와 규율을 신봉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거대한 진실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었다. 밤은 깊어졌다. 산촌 마을은 절망의 침묵에 잠겼다. 수색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소미의 집에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부부의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파출소로 복귀한 김순경은 하품을 하며 초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7세 여아, 산에서 나물 채취 중 실종, 단순길 이름,
또는 야생동물 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둠. 그의 펜 끝에서 사건은 감정이 제거된 활자로 박제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들이 무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유일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 부리는 마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상길을 달리고 있었다. 발바닥은 찢어져 피가 흘렀고 온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부리는 잠시 어느 언덕 위에 멈춰서서 자신이 달려온 길, 마을이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희미하게 빛나는 마을의 불빛이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였다. 그의 목 깊은 곳에서 그리움과 슬픔이 담긴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부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 어둠이 잠식한 길의 저편을 응시했다. 그 검은 눈동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마을의 침묵이 절망이었다면 부리의 침묵은 깨지지 않을 맹세였다. 정적을 깬 것은 인간의 절차도 시스템의 명령도 아니었다. 오직 충성심이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한 마리 개. 그 위대한 추격뿐이었다. 낡은 승합차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다. 공기 중에는 녹슨 소의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남자들이 피워댄 담배 쩐내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다. 덜컹거리는 차체는 소미의 작은 몸을 이리저리 내던졌지만 소녀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거친 삼배 끈으로 묶인 손목과 발목이 아려왔고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처음에 극심한 충격과 공포가 지나가자 그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 인식이 싹트고 있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온 것이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거대한 바위처럼 소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뺨을 적셨지만 소미는 흐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울음소리를 내면 저 무서운 사람들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신 소미는 필사적으로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산에서 자란 아이답게 소녀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다. 두려움에 몸을 맡기는 대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사물의 희미한 윤곽을 구분해냈고 귀는 앞 좌석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대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대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형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가면 갈수록 길이 험해지는데 이러다 차라도 고장나면 큰일입니다. 몇 번을 말해. 내가 답사까지 끝낸 곳이야. 이 길 끝에 있는 폐산장까지는 아무도 안 와. 조수석에 앉은 만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까부터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고 은연중에 굽실거리는 기색마저 느껴졌다. 예, 회장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약간의 차질도 없었습니다. 예, 물건은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식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희미하게 맺혀 있었다. 그는 이 일에 총책임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 역시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실패했을 때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했다. 근데 형님, 아까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그 계집애. 우리가 본 사진 속 애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끄러워.
만식은 짧게 쏘아붙였지만 그의 눈동자도 순간 흔들렸다. 사실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주말마다 별장처럼 산촌 마을을 찾는 서울의 한 재력가. 박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며칠간의 사전조사와 미행을 통해 아이의 동선을 파악했고 오늘이 바로 D-Day였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낚아채고 보니 사진으로 보았던 아이보다 행색이 훨씬 초라했다. 비싼 옷 대신 낡은 원피스를, 예쁜 머리핀 대신 흑투성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올마.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회장님에게는 이미 성공했다고 보고까지 올린 상태였다. 만약 여기서 실수가 드러난다면 자신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야. 시골 계집애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박 회장 놈이 설마 제 딸 얼굴도 못 알아볼까. 그때 뒷좌석에서 소미를 감시하던 칠구가 입을 열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단순 무식한 자였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까짓 거 아니면 다른 애로 다시 잡으면 되죠. 뭐 그나저나 이 꼬맹이 아까부터 울지도 않고 조용한 게 기특하네. 손목에 이거 문신입니까? 칠구는 희죽거리며 소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다. 소미의 손목에는 어릴 적 불에 대인 작은 흉터가 있었다. 소미는 고통에 몸을 움츠렸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 순간 소녀는 칠구의 손목 안쪽에 새겨진 험상궂은 용 모양의 문신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는 역한 마늘 냄새까지. 소미는 그 모든 것을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조약돌을 만지작거렸다. 납치되기 직전 길가에서 주웠던 동글동글하고 매끄러운 돌이었다. 이제 그것은 집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였다. 소녀는 그 차가운 감촉에 의지하며 끔찍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마침내 멈춰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뒷문이 열렸다. 갑작스러운 빛에 소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칠구의 거친 손이 소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소미는 비틀거리며 땅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깊은 숲속이었다. 사방은 하늘을 가릴 듯한 거대한 나무들로 빽빽했고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고 흉측한 통나무 산장이 서 있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창문은 깨져 너덜거렸다. 이곳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 그림자의 도로 끝에 있는 절망의 종착역이었다. 들어가. 만식이 턱짓으로 명령했다. 칠구는 소미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산장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안은 밖보다 더 어둡고 축축했으며 썩은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쾅 육중한 나무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방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이 안에는 오직 자신과 3명의 악마만이 존재했다. 소미는 산장 구석에 내던져졌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소녀를 덮쳐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소녀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혹은 자신의 심장이 만들어낸 환청 같기도 했다.
미영, 미영미영.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그리운 목소리였다. 소미는 눈을 감았다. 불이야. 소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수호기사의 이름을 불렀다. 비록 환청일지라도. 그 이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불이의 추격은 이제 사투가 되었다. 첫날에 맹렬했던 기세는 지워진 지 오래였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갈라지고 찢어진 발바닥에서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피가 배어 나왔다. 시간의 흐름은 냄새의 흔적을 무자비하게 지워나갔다. 이제 흙길 위에는 희미한 잔향만이 유령처럼 남아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불의의 애를 태웠다. 그의 여정은 거대한 자연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한낮에 땡볕은 가뜩이나 탈진한 몸의 수분을 몽땅 빼앗아갔고 밤의 한기는 상처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그는 뿌리가 뒤엉킨 비탈을 기어오르다 미끄러지기를 반복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뚫고 나아가느라 온몸의 털이 엉망으로 뜯겨나갔다. 어느 지점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이 길을 가로막았다. 흙탕물이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강은 위협적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불이는 그러나 이내 결심한 듯 거친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네 다리를 움직였다. 몇 번이나 물속으로 처박혔지만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고개를 들어 숨을 쉬었다. 강을 걸ям을 건넜을 때 그의 몸은 흠뻑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천은 급격히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불의의 피냄새는 숲의 다른 포식자들을 유혹했다. 어느 날 밤 지쳐 쓰러진 듯 바위 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녹색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굶주린 여우였다. 여우는 부상당한 불의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여기고 소리 없이 거리를 좁혀왔다. 인기척을 느낀 불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대신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옥의 소리 같은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죽음을 각오한 자의 처절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내게서 떨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숨통을 끊고 나도 죽겠다. 여우는 그 기세에 눌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꼬리를 내리고 어둠 속으로 슬그머니 사라졌다. 불이는 싸울 힘도 시간도 없었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비축되어야만 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내면의 싸움이었다. 때때로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흔적이 완전히 끊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혹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현기증이 날 때면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이대로 쓰러져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길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것은 소미를 향한 그리움이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서러움이었다. 하지만 절망의 늪이 그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기억의 편린들이 횃불처럼 떠올라 길을 비춰주었다. 불이야. 이리 왁가르르 웃으며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리던 소미의 얼굴, 따스한 햇살 아래 자신의 푹신한 털에 얼굴을 묻고 단잠에 빠져들었던 소녀의 평화로운 모습, 자신이 먹던 과자 부스러기를 작은 손으로 집어 이건 비밀이야 하고 속삭이며 건네주던 다정한 눈빛, 그 기억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가 살아있는 이유였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명령이었다. 소미의 냄새는 바람에 흩어져 희미해졌지만 불의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각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코가 아닌 심장으로 소녀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생존은 곧 추격의 연장이었다. 그는 본능과 지혜를 총동원했다. 마른 계곡 바닥을 파헤쳐 지하수를 찾아냈고 아침이면 나무잎에 맺힌 이슬을 핥아 갈증을 달랬다. 며칠을 굶은 끝에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날쌔게 움직이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날고기의 비릿함이 역하게 느껴졌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삼켰다. 애완견의 습성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조상들처럼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독한 늑대이자 외로운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불의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의 걸음은 위태롭게 비틀거렸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모든 희망이 꺼져가는 마지막 불씨처럼 희미해져 갈 때였다. 불의는 어느 높은 능선 위에 올라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다시금 그를 덮쳐왔다. 바로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실려왔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냄새, 낯선 산속에서 난리 없는 마른 장작이 타는 냄새, 그리고 그 영이 냄새의 입자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지독하게 역겨운 원수들의 채취, 불의에 온몸의 신경이 되살아났다. 번개를 맞은 듯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다. 지독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희망이 마침내 응답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그의 다리는 다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섰다. 저 너머에 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어딘가에 소미가 있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불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넝마 같은 몰골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성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경건하고 비장했다. 외로운 사냥꾼의 길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냉철한 전략가의 길이 시작될 터였다. 능선 너머 불의의 눈에 마침내 목표물이 들어왔다. 은밀한 계곡 분지에 자리 잡은 낡은 산장은 마치 숲의 심장에 박힌 썩은 가시처럼 보였다.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영이 냄새에 섞여 원수들의 역겨운 채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순간 불의의 온몸의 피가 들끓었다. 당장이라도 저 아래로 뛰쳐내려가 저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었다. 자신을 이끌어온 원초적인 분노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불의의 뇌리에 며칠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길 잃은 아기 양을 찾았던 기억. 그는 양을 발견하자마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지혜는 힘보다 강했다. 불의는 들끓는 분노를 차가운 결의 아래로 억눌렀다. 그는 복수자가 아니었다. 구조자였다. 그의 목표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미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는 몸을 낮춰 덤불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숲의 눈이 되어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시간이었다. 불이는 산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위 틈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길고 긴 관찰을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과의 끔찍한 싸움이기도 했다.
굶주림과 갈증, 상처의 고통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저 아래의 작은 산장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루의 시간이 흐르면서 적들의 패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리더인 만식이었다. 그는 마치 갇힌 짐승처럼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담배를 피웠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덩치 큰 칠구가 하품을 하며 뒤따라 나왔다. 그는 게으르고 부주의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마른 체격의 대호였다. 그는 음식을 준비하는 듯 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불안하고 신경질적이었다. 낮 동안 그들은 주로 산장 안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명확한 규칙이 있었다. 칠구는 1시간에 한 번꼴로 산장 뒤편에 똑같은 장소로 가서 담배를 피웠다. 대호는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물통을 들고 산장 옆에 작은 시냇가로 향했다. 그 길은 덤불이 우거져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다. 만식은 주로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불이는 부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오후 무렵 칠구가 소미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화장실 때문인 듯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소미의 모습은 헬쑥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지형을 외우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훑어보고 있었다. 부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작은 주인이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욱더 신중해져야만 했다.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가 저 연약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경계심은 더욱 느슨해졌다. 저녁 식사를 하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돈, 여자, 그리고 불평. 그들의 사기는 바닥이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어설픈 불침번을 세웠다. 첫 번째는 칠구였다. 그는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지만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졸기 시작했다. 다음 차례인 대호는 어둠을 무서워하는 듯 보였다. 그는 작은 부스럭거림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춰댔다. 그의 공포심은 이용 가치가 높아 보였다. 꼬박 하루 동안의 관찰을 통해 부리는 적들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칠구는 나태함, 대호는 겁, 그리고 만식은 분노 조절의 실패와 오만함. 그들의 연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허술하고 취약했다. 부리는 시선을 돌려 주변 환경을 분석했다. 산장 뒤편의 가파른 비탈 위에는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듯한 바위들이 위태롭게 얹혀 있었다. 산장 옆을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다른 소리를 감추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바람이 부는 방향이 일정하게 바뀌었다. 소리를 실어보내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숲의 모든 것, 바위, 시냇물, 나무, 바람이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부리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된 논리적인 계획이 아니었다. 이미지와 본능, 그리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얽힌 거대한 전략도였다. 칠구의 나태함은 교란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었다. 대호의 공포심은 소리와 그림자를 이용한 심리전을 위한 발판이었다.
만식의 오만함과 조급증은 그들을 자멸로 이끌 혼돈의 기폭제가 될 터였다. 계획은 단 한 번의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적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그들의 연대를 파괴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대한 작전이었다. 다시 밤이 찾아왔다. 부리는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굶주림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몸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사명감,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산장의 작은 창문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내려다보며 부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저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고 있겠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눈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숲의 분노를 대행할 작은 집행자가 이제 막 심판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는 것을. 고요했던 숲의 눈이 마침내 번뜩이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숲은 가면을 바꿨었다. 낮의 평화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그림자 속에 미지의 위협이 도사린 거대한 미궁으로 변했다. 산장 안의 남자들은 자신들이 이 어둠의 지배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지배자는 밖에서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의의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7구의 나태함이었다. 예상대로 불침번을 서던 7구는 의자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불규칙하게 깨뜨렸다. 바로 그때였다. 부리는 낮 동안 눈여겨보았던 산장 뒤편의 가팔은 비탈로 소리 없이 이동했다. 그는 먼저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앞발로 굴려 아래로 떨어뜨렸다. 타타탁, 탁. 조용하지만 신경을 긁는 소음이었다. 산장 안에 있던 대호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졸고 있던 7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부리는 온 힘을 다해 사람 머리만 한 커다란 바위 밑을 파고 밀어냈다. 마침내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던 바위가 굉음과 함께 비탈을 굴러 내려갔다. 콰르르르릉 쿵. 바위는 산장에 썩은 통나무 벽을 강타했다. 산장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다. 뭐야. 안에서 대호의 비명과 만식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7구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경악했다. 세 남자는 허둥지둥 무기를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역력했다. 어떤 새끼야. 꼼짝 마. 만식이 손전등 불빛으로 어둠을 꿰뚫을 듯 훑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불길한 침묵뿐이었다. 벽에 박힌 커다란 바위를 발견한 그들은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후였다. 단순한 산사태일 거야. 워낙 낡은 산이라 만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부하들을 다독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너무나 정확하게 산장을 겨냥한 듯한 낙석.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찝찝했다. 숲이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자신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이 다시 산장 안으로 들어간 후 불의의 2단계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소리와 그림자였다. 부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속이 빈 썩은 나무 둥치에 대고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고 음산한 울음소리를 냈다. 바람소리와 교묘하게 뒤섞인 그 소리는 마치 원한의 찬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산장 안에서
대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용히 해. 바람 소리잖아. 만식이 소리쳤지만 그의 귀에도 분명히 그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부리는 장소를 계속 옮겨가며 마른 나뭇가지를 발톱으로 긁어댔다. 사사삭, 사사삭, 마치 누군가 주변을 맴돌며 자신들을 엿보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때때로 일부러 손전등 불빛의 가장자리에 자신의 그림자를 휙 하고 비추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남자들의 눈에는 거대한 짐승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공포는 더욱 증폭되었다. 심리적인 압박은 마침내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틀림없어 밖에 누가 있어 아니면 귀신이거나 여긴 저주받은 곳이야. 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의 울부짖었다. 이 겁쟁이 새끼. 닥치지 못해 칠구가 허세를 부리며 대호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다리 역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내 놈들이 제대로 경계를 안 서니까 별의별 환청이 다 들리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만식은 부하들에게 고함을 치며 자신의 공포를 감추려 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알 수 없는 존재의 방해로 인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함이 숲의 어둠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 모든 혼란의 소리를 소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소녀는 묶인 몸으로 구석에 웅크린 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숨죽여 지켜봤다. 낙석 소리, 기이한 울음소리, 그리고 겁에 질려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남자들의 목소리. 소미는 무엇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모든 혼란이 자신에게는 희망의 신호라는 것을, 자신들을 옥죄던 공포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배후에는 자신이 느끼고 있던 그 익숙하고 따뜻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소녀는 굳게 믿었다. 몰리야, 내가 와준 거지? 소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마침내 발견한 한 줄기 빛. 구원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감격의 눈물이었다. 소녀는 자신의 내부에서도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로만 있지 않으리라. 밖에서 싸우고 있을 자신의 기사를 위해. 안에서 자신도 싸워야만 했다. 길고 긴 밤이 지났다. 동이틀 무렵 산장하는 전쟁이라도 치른 듯 황폐했다. 세 남자는 뜬 눈으로 밤을 사운 채 서로를 불신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숲이 두려웠고 어둠이 두려웠고 심지어 옆에 있는 동료마저 두려웠다. 그들의 견고했던 요새는 하룻밤 사이에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심리적인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바위 틈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본 부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투는 완벽한 승리였다. 단 한 번의 직접적인 공격 없이 오직 숲의 속삭임과 적의 공포심만을 이용하여 그들을 무너뜨렸다. 밤새 뿌려둔 공포의 씨앗은 아침이 되면 의심과 분열이라는 싹을 틔울 터였다. 부리는 몸을 돌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휴식을 취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숲을 비췄지만 산장의 공기는 밤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다. 세 남자는 서로를 잠재적인 적처럼 경계하며 거리를 둔 채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심리적 압박은 그들의 신경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만들어 놓았다. 만식은 무너진 권위를 되찾으려 애썼다. 7구. 너는 어젯밤에 경계를 소홀히 한 죄로 장작이나 덮해와 대호. 너는 주변에 짐승덫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봐. 더 이상 귀신 타령하면서 호들갑 떨지 말고. 각자 할 일이나 똑바로 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역력했다. 불의는 새로운 은신처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의 씨앗은 성공적으로 뿌려졌다. 이제는 그 공포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바꾸어 그들의 연대를 완전히 파괴할 때였다. 불의의 작전은 이제 심리전에서 실질적인 파괴 공작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남자들이 흩어질 순간을 기다렸다. 7구가 투덜거리며 도끼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고 겁에 질린 대호는 산장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리고 만식은 다시 한번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위해 등을 돌렸다. 완벽한 기회였다. 부리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남자들이 음식을 보관해둔 낡은 자루였다. 대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부리는 번개처럼 산장 입구로 뛰어들어 자루를 입에 물었다. 자루는 꽤 무거웠지만 생존을 위한 사투 속에서 단련된 그의 턱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는 자루를 문 채 흔적도 없이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통화를 마친 만식이 돌아왔을 때 대호의 사색이 된 얼굴과 마주쳤다. 왜 그래? 형님, 음식 자루가 없어졌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산장 안팎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자루는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 이제 더 이상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식량까지 훔쳐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때마침 장작을 해온 7구가 돌아왔다. 만식은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 짓이지 배고프니까 혼자 숨겨놓고 처먹으려고 무슨 소리입니까? 전 장작만 패고 왔습니다. 그럼 저 겁쟁이 놈이냐? 아니면 내 놈들이 짜고 나를 등신으로 만드는 거냐? 그들의 불신은 마침내 폭력으로 번졌다. 고함과 욕설이 오갔고 급기야 만식은 7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7구 역시 지지 않고 달려들었다. 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동안 부리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야수의 계략이었다. 부리는 훔친 음식 자루를 무기 삼아 이 숲에 진짜 주인을 초대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루에서 가장 냄새가 강한 육포를 꺼내 땅에 질질 끌며 냄새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길은 이 지역 터줏대감인 거대한 수컷 멧돼지의 영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부리는 멧돼지가 낮잠을 자는 진을 구덩이 근처까지 냄새의 흔적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음식 자루를 산장이 보이는 공터 한가운데에 미끼처럼 던져두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오후가 되자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숲의 정적이 깨졌다. 킁킁, 크르릉, 성난 황소 같은 콧소리와 함께 작은 통나무만 한 몸집의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롭게 휘어진 송곳니와 분노로 충혈된 눈, 놈은 부리가 만든 냄새의 길을 정확하게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공터에 놓인 음식 자루를 발견했다. 멧돼지가 자루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내용물을 파헤치는 순간 산장에서 싸움을 멈춘 남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저건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어젯밤의 공포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이 숲에는 정말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젠장, 이성을 잃은 만식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회장님이 호신용으로 준 비장의 무기였다. 당당 총성이 숲을 찢었다. 하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쏜 총알은 멧돼지를 스치지도 못했다. 오히려 총성은 멧돼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 저 오만한 인간들에게 숲의 왕은 분노를 폭발시켰다. 귀를 찢는 비명과 함께 멧돼지는 산장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장갑차와도 같았다. 썩은 울타리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나갔고 산장 주변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남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산장 안으로 도망쳤다. 멧돼지는 한동안 산장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날뛰다가 이내 흥분이 가라앉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산장 안 소미는 나무 벽의 작은 틈새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들의 비명, 멧돼지의 난동, 그리고 귀를 먹먹하게 만든 총성까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소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소녀는 보았다. 멧돼지가 나타나기 직전, 그리고 사라진 직후 숲의 가장자리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는 익숙한 황갈색의 그림자를. 불이었다. 그 순간 소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지난밤의 기이한 소리도, 오늘 아침의 혼란도, 그리고 방금 전에 끔찍한 멧돼지 소동까지, 그 모든 것의 지휘자가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기사. 불이라는 것을, 불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저 거대한 숲과 야수들을 이용해 혼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소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불이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소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의 가장 중요한 아군이었다. 소녀는 남몰래 밧줄을 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다시 시작했다. 멧돼지가 사라진 산장 주변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남자들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통제력은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이제 돈을 노리는 납치범이 아니라 저주받은 숲에 갇힌 조난자일 뿐이었다.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본 불이는 조용히 몸을 낮췄다. 야수의 계략은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적들은 이제 식량도, 용기도, 이성도 모두 잃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불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하늘마저 자신의 마지막 작전을 위해 무대를 마련해주는 듯했다. 해방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멧돼지가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와도 같았다. 부서진 울타리, 흩어진 장작, 그리고 진흙탕에 처박힌 식기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은 세 남자의 정신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범죄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원시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길 잃은 짐승에 불과했다. 만식의 카리스마와 통제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편집증 환자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의 오만함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초조함과 두려움이라는 본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마침내 대우가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만식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여긴 저주받았어. 멧돼지뿐만이 아니야. 이 숲 전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나는 살아야겠어. 닥쳐. 이 배신자 새끼. 칠구가 대오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무기였던 완력은 보이지 않는 공포와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역시 만식이 왜 자신들을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끌고 왔는지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룹은 와해 직전이었다. 만식은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여기서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회장님이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숲의 저주보다 조직의 처단이 더 무서웠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절박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계획을 바꾼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밤, 지금 당장 돈을 받아야겠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전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는 사라지고 협박과 애원이 뒤섞인 다급한 목소리만이 남았다. 듣고 있나? 박 회장,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 오늘 밤 12시까지. 7번, 국도 귀신 계곡 휴게소로 돈을 가지고 나와. 경찰 데려올 테면 데려와봐. 내놈 딸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고 싶으면 시간이 없어. 이건 마지막 경고야. 전화를 끄는 만식은 부하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들었지? 지금 당장 저 계집애를 데리고 이동한다. 여기서 밤을 새우다가는 우리 모두 미쳐버릴 거야. 휴게소 근처에서 돈을 받고 계집애는 거기다 버리고 뜨는 거다. 그것은 전략이 아닌 공포가 낳은 발악이었다. 그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오직 이 저주받은 장소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들이 허둥지둥 짐을 챙기는 동안 하늘이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듯 변하기 시작했다. 서쪽 하늘부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온 산을 집어삼켰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나무잎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다. 후두둑 후두둑.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글던 빗줄기는 이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대비로 변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콰르릉 천둥이 대지를 울리고 번개가 어두워진 숲을 섬광처럼 갈라놓았다. 폭풍우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갔다. 험한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만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폭풍이 자신들을 숨겨줄 완벽한 은신처라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산장한 소민은 남자들의 대화와 밖의 상황 변화를 통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데리고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구하러 온 부리가 바로 저 폭풍우 속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소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이 혼란을 틈타야만 했다. 멧돼지 소동 때부터 필사적으로 비벼댔던 손목의 밧줄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살갗은 벗겨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소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었다. 툭! 마침내 질긴 삼백근 한 가닥이 끊어졌다. 완벽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손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 소녀는 이 작은 승리를 남자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웅크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폭풍은 밖에서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소녀의 마음속에서도 방역을 위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출발한다. 만식의 명령이 떨어졌다. 칠구는 거칠게 소미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과 억수 같은 비, 그리고 살을 애는 바람.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납치범들이 아니었다. 폭풍우 속에 내던져진 3명의 공포에 질린 인간과 그들에게 인질로 잡힌 1명의 작은 소녀. 그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오만함은 숲의 속삭임과 야수의 계략, 그리고 하늘의 분노 앞에 완전히 깨져버렸다. 폭풍우에 꺾인 나뭇가지 뒤,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속에서 부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적들은 스스로 요새를 버리고 자신이 짜놓은 거대한 덫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숲은 이제 온전히 부리의 영역이었다. 부리는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오만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질 터였다. 해방을 위한 마지막 무대의 막이 천둥 소리와 함께 장엄하게 오르고 있었다. 폭풍은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를 집어삼키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혼돈만을 남겨두었다. 3명의 남자와 1명의 소녀는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겨우 걸음을 옮겼다. 발밑은 것엔 빗물에 패여 강처럼 변해 있었고 살을 내는 바람은 몸의 균형을 앗아갔다. 손전등 불빛은 쏟아지는 비의 장막에 막혀 한 치 앞도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 거의 다 왔어. 저 앞에 차가 있다. 만식이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그들이 숨겨둔 낡은 승합차가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지옥에서 발견한 유일한 구명선처럼 보였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만식은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이성은 이미 공포에 잠식된 지 오래였다. 79. 너는 이 계집애를 데리고 뒷좌석에 있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대호. 너는 나랑 같이 간다. 약속 장소는 여기서 멀지 않아. 네, 형님. 저 혼자 이 계집애랑 있으라고요. 이 폭풍 속에서 79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시끄러워. 문만 잘 잠그고 있으면 멧돼지 할아비가 와도 끄떡없어. 이건 명령이야. 만식은 더 이상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79에게서 차 열쇠를 빼앗아 소미와 함께 뒷좌석에 밀어넣고는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대호를 재촉해 다른 차에 올라탔다. 2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약속 장소인 귀신 계곡 휴게소를 향해 위태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차 안에는 겁에 질린 79와 겉으로는 웅크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날 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는 소미만이 남았다. 그리고 차 밖,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는 해방을 위한 마지막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부리에게 이 폭풍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었다. 거센 빗줄기는 그의 냄새를 완벽하게 지워주었고 천둥 소리는 그의 움직임을 감춰주었다. 어둠은 그의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그는 먼저 79를 채서 끌어내야만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리나 그림자로는 부족했다. 더 직접적이고 더 거부할 수 없는 미끼가 필요했다. 부리는 79가 앉아있는 운전석 반대편, 숲이 시작되는 어둠 속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기이하고 처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덫에 걸린 짐승의 비명 같기도 했고 부상당한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크응, 깨갱, 깨갱.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를 파고드는 그 소리는 듣는 이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차 안에 있던 79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시발, 이번엔 또 뭐야? 그는 창밖을 내다봤지만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궁금증과 짜증,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만약 정말로 사람이 다친 것이라면, 혹은 자신들이 놓친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차 문을 열었다. 손에는 묵직한 소의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어떤 새끼야?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는 부리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칠구가 차에서 10미터쯤 멀어졌을 때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그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진흙과 피로 얼룩진 채 지옥의 사냥개처럼 공중으로 솟구치는 부리의 모습을 크허. 부리는 칠구의 목이나 얼굴이 아닌 소의 파이프를 쥔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노렸다. 강력한 턱이 뼈를 으스러뜨릴 듯 파고들었다. 우두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칠구는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부리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칠구가 고통으로 비틀거리는 순간 낮게 몸을 날려 그의 아킬레스건을 물었다. 거대한 몸을 지탱하던 기반이 무너지자 칠구는 거목처럼 진흙탕 속으로 쓰러졌다. 부리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미를 구출하는 것이었다. 부리는 봉고차로 달려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앞발로 문을 긁고 몸으로 부딪혔지만 소용없었다. 부리아나, 여기 있어. 안에서 소미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부리의 눈에 조수석 창문이 아주 약간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차 안의 소미가 기적을 만들어냈다. 한쪽 손의 자유를 얻은 소녀는 그 작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창문 유리를 아래로 밀어내렸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소녀의 얼굴이 좁은 틈새로 보였다. 조금만 더 부리야. 부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차 지붕 위로 뛰어오른 그는 소미가 만들어준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 잠금 장치를 앞발로 정확히 눌렀다. 철컥! 해방의 소리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미는 밖으로 뛰쳐나와 부리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2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만식과 대호였다. 거래가 틀어졌거나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돌아오는 것이 분명했다. 가야 해. 부리야 빨리. 부리는 소미의 옷자락을 물고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둘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등 뒤로 뒤늦게 도착한 만식의 분노에 찬 절규가 폭풍우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해방의 폭풍은 그들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작은 소녀와 충성스러운 개는 마침내 자유를 얻어 거대한 자연의 품속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숲은 거대한 상처처럼 보였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앞을 가로막았고 발밑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흙탕물로 질척였다. 부리는 지칠 대로 지친 소미를 이끌며 이 파괴된 자연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갔다. 소녀의 작은 손은 부리의 젖은 털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있었다. 부리의 단단한 몸과 따뜻한 천은 이 차가운 지옥 속에서 소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악마의 목소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거기서 이 개새끼와 어린 년 내 손에 잡히면 둘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테다. 만식이었다. 동료들을 모두 잃고 혹은 버리고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돈도 계획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오만함을 처참하게 짓밟은 작은 소녀와 영악한 개 한 마리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미친 짐승처럼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부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미의 체력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여기서 이 추격을 끝내야만 했다. 그는 일부러 더 험하고 위험한 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숲의 모든 지형이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향하는 곳에는 이 길고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무대가 있었다. 그곳은 비 때문에 약해진 토사가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이루고 있는 좁은 낭떠러지 길이었다. 평소에도 위험한 길이었지만 폭우가 휩쓸고 간 지금은 죽음의 함정이나 다름없었다. 부리는 소미를 돌아보며 짧게 짖었다. 나를 믿어.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소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재빠르게 좁은 절벽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들의 가벼운 몸은 위태로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마침내 둘이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만식이 헐떡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그는 분노에 눈이 멀어 자신의 발밑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건너편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부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르르릉 만식의 육중한 무게를 이기지 못한 절벽의 흙더미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와, 만식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아래쪽의 바위투성이 비탈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멀리 날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리는 그가 죽지 않을 정도의 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다시는 그들을 쫓아올 수 없을 뿐. 만식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추격은 그렇게 끝이 났다. 폭풍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했다. 어둠을 몰아낸 자리에는 경이로운 새벽의 여명이 펼쳐지고 있었다. 부리는 기진맥진한 소미를 부축하듯 이끌며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향해 걸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더 이상 도망자의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발걸음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잠겨있는 아스팔트 도로가 보였다. 그들은 숲을 빠져나왔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문명의 흔적이었다. 진흙과 상처투성이의 작은 소녀와 넝마 같은 몰골의 개.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서로에게 기대어 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처럼 보였다. 그때 저 멀리서 순찰차 한 대가 안개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김순경이었다. 범인들이 남긴 전화 속의 혼란스러운 내용과 간밤에 산속에서 들려온 총성 신고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새벽 순찰을 돌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길게 서 있는 작은 형체들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실종된 소녀 소미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소녀를 지키고 서 있는 게 부리가 있었다. 산촌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환희와 감격의 눈물 바다였다. 소미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은 며칠간 겪었던 공포와 서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뛰쳐나와 기적처럼 돌아온 작은 소녀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었다. 김순경은 소녀의 간단한 증언과 상황을 토대로 즉시 수사망을 펼쳤다. 절벽 아래서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던 만식, 겁에 질려 도망치다 길을 잃고 헤매던 대호, 그리고 불의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끙끙 앓고 있던 칠구까지. 범인들은 모두 신속하게 체포되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습격과 저주받은 숲에 대한 횡설수설은 김순경으로 하여금 소미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불의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비웃었던 비이성적인 믿음과 본능의 힘이 자신의 두꺼운 수사 매뉴얼 수백 페이지보다 더 위대하고 정확했다는 사실을.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 불의는 조용히 소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개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영웅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의 상처를 걱정해 주었다. 아기 양의 주인이었던 초의 영감은 말없이 다가와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불의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었다.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산촌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닌 한 명의 위대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 말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교감하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용기로 자신의 주인을 구해낸 충성스러운 기사에 대한 이야기. 귀환의 새벽은 그렇게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며 이전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